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예진입니다. 여러분들은 국내 혹은 해외 국가유산과 관련된 기억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그 복원된 광화문 월대도 최근에 가봤고요. 그리고 그 송파구에 있는 풍납토성, 몽촌토성 이런 것도 제가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가보면요, 너무 또 멋져서 굳이 해외에 안 나가도 우리나라에 참 좋은 곳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동님은요? 저는 뭐 사실 그 경주 이런 데 자주 갑니다. 네, 또 아이들과 같이 가서 문화유산도 좀 보고, 첨성대도 보고, 석굴암도 보고, 불국사도 보고, 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우리 문화재를 볼 때 크게 뭐 큰 돈을 들이거나 그러지 않고도 쉽게 문화재를 볼 수 있었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문화재를 보려면 막 예약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돈도 엄청난 이제 입장료를 또 내야 되고, 뭐 그리고 자기들이 뭐 어떤 또 스케줄 있을 때는 문도 닫아놓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걸 느끼면서 우리나라도 문화재를 조금 더 값어치 있게 좀 더 비싸게 국내 사람들 말고 외국인들한테는 엄청 비싸게 좀 해서 뭔가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뭐 여기 얘기해 주신 데는 좀 그래도 비교적 큰 문화재고 제가 이런 지역 같은 데 지방 같은 데 가보면요. 이게 무슨 뭐 이게 우리 문화유산이 맞는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많아요. 펜만 하나 적어놓고 뭐 누구나 막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고 우리의 문화유산이 너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입장료 가격부터 올리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런다고 뭐 되겠습니까? 뭐 비싸니까 가지 말자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국내인들한테 우리 자국민한테는 싸게 하고 외국분들한테 좀 비싸게 하면 어떠냐? 우리의 가치는 이제 스스로 올리자는 거잖아요. 입장료 문제 참 첨예한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제문화재 전략센터 박동석 이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죠. 이분 아시죠? 김 교수님. 이분이 말씀하신 거. 문화국가 코리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 우리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 21세기에는 아시아의 태평양 시대가 열 것이다. 근데 그 중심은 누구냐? 한국. 네버 재팬, 네버 차이나, 오니 코리아. 한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한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때는 경제력, 군사력과 더불어서 뭐가 있다?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있다. 도인빈 선생님 말씀하셨죠. 21세기에는 하나가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은 나는 그 중심에 동북아 일 것으로 보인다. 그 핵심에 한국이 홍익인간 사상이라는 것을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냈었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뭐 국가유산에 대한 개념, 행정체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고 좀 감동이 일어나셨나요? 예. 아까 해외에 나가시고 그러셨는데 우리나라도 그 못지않는 유산들이 세계인들에게 어깨동무할 수 있는 또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국가유산청의 정책을 좀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하고 우리의 상식도 넓혀주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유산을 세계의 가치를 증진시켜서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역할을 할 때 민간 외교관으로서 그다음에 개그의 한 장르로서도 긍정적인 가치 증진하는 발언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지 않을까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유산은 분류를 많이 할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알린 것은 우리 전통 상사
문화유산. 우리나라 국가유산의 70%가 전통 산사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해서 세계인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대한민국 K컬처, 지금 한류 유산 바람에 더 우리 거를 어떻게 국제적으로 홍보해서 우리의 국가의 경제적 이득 또는 주민 소득까지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전략을 오늘 강의 시간 하겠습니다. 혹시 대한민국 국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이제 경제적인 위상은 세계 거의 10위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국제적인 그 격에 맞게 네. 우리가 좀 알아야 필요가 있다. 네. 그다음에 국가에서는 그동안 보존한 것이 주 정점이었다면 지금은 국가에서는 활용이 보존이다. 이런 개념 보고 올해 우리나라 전통 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알고 계십니까? 그 전통 산사는 그동안 산사로서만 존재했느냐 아니면 마을과 공동체로 있었느냐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예.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해외 나가 보셨죠? 네. 한국 여권이 상당히 힘을 발휘하죠. 네. 네. 저도 이번에 발칸 8개국을 돌아봤는데 네. 오. 여권이 상당히 유력을 발휘한 걸 느꼈습니다. 혹시 이분 아시죠? 네. 김 교수님. 이분이 말씀하신 거. 네. 문화국가 코리아. 이분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 우리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 우리가 그러면 문화의 힘을 얼마나 키워봤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문화를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었냐. 혹시 평상시에 우리 문화의 힘에 자긍심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살면서는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자긍심 느끼기 좀 힘든데 해외만 나가봐도 야 그냥 우리나라 제품만 봐도 기분이 좋고 또 우리나라 노래만 들려도 야 이게 우리나라의 힘이다 하면서 애국자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 7월 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얼마 전인데. 우리나라 선진국 삼진. 그룹에 예? 3년 전이야. 네. 역사 이야기죠. 네. 바로 유엔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편입시켜놨어요. 그래요? 선진국에 우리 근데 생각보다 최근이네요. 그렇죠. 좀 꽤 된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유산이 국가 유산이 커졌다. 네. 와. 우리가 여기서 잘 느껴야 됩니다. 74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었을까요? 아, 정말 바로 한국 전쟁. 네. 한국 전쟁에 일어나면서 유엔이 만들어지고 전투 병가가 파병된 전쟁이 한국 전쟁이 유일합니다. 그때 우리가 자유 가치를 발현하고 지키기 위해서 세계 16개국의 젊은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피 흘려 지켜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면서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영국 사람들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기를 희망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대한민국을 평가했는데 우리는 2021년에 70여 년 만에 우리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웠습니다. 네. 네. 우리 유엔의 희망 국가입니다. 야, 거기 조금 더 덧붙이자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강력한 나라들이 어쨌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힘으로 지금까지 강대국이 됐잖아요. 유일하게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만이 침략하지 않고 그 강대국에 들어간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유엔에 들어간 선진국도 우리가 신청한 게 아니고 네. 유엔이 알아서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진 국민으로서 해야 될 숙제가 있는 겁니다. 네. 숙제 아시겠습니까? 숙제 좀 내주세요. 숙제. 우리가 출세 오면 한턱 내는 거잖아요. 네. 네. 다 한턱 내셨죠? 네네. 예, 예. 출세를 아직 안 해가지고. 여기서 출생이 아니고 출세요. 출세. 출세. 이동년만 여기서 출세를 해서. 예. 예. 우리가 뭐 파티도 한번 오고 삼겹살 써주고 하잖아요. 호프도 한번 서고. 네. 우리 국제사회에 한턱을 내야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출세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우리 한국의 문화로 출세의 턱을 내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화 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의 자질과 시대상을 우리가 발현해야 되겠다. 예. 우리가 한게 아니라 세계 석학들이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총균세를 쓴 미국의 지리학가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께서 네. 대한민국은 다이아몬드 광산과 유전이 없어도 복받은 나라다. 어휴. 왜? 그게 고유한 말과 문화를 지켜왔다. 국가유산이 민족을 지키는 원천의 힘이다. K유산을 월드 헤리티지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우리 코리아 열풍을 그 뿌리에는 한국인의 무한한 에너지가 있었다. 한국 이기니에 가능하고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국 국민이면 가질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가 우리들 잠재해 있다는 거. 우리 역시 우리 모든 방송인들 네. 같이 있다는 겁니다. 느끼십니까? 자부심 느껴지십니까? 느낍니다. 예. 네. 그것뿐이 아닙니다. 정규영 회장님께서 일화죠. 네.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주면서 네. 480억 원 차관을 빌려왔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우리가 최초의 세계 철로 만든 군함을 만든 네. 그런 산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걸 보여줬었잖아요. 대단하죠. 예, 이게 바로 우리가 거북선이라고도 알려졌던 것이 네. 그건 거북선 이전에 세계 최초로 만든 군함이다. 철로 만든 군함이다. 오. 그걸 만드는 조선소가 있었을까 없을까요? 있었겠죠. 야, 있죠. 있었어요? 그래도 현대 중공업이 만들어지 않습니까? 네. 그죠. 거북선을 만든 그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찌는 패션계 세계 인류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경복궁을 모티브로 해서 작년에 런웨이를 시작했습니다. 이야. 여기 창의적인 유산을 품은 우리의 과거, 우리 조상님들이 만들어진 네. 그 덕분에 세계 패션계를 주리잡는 구찌에서 우리나라 궁궐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 바닥에 잘 조명이 밤에 했는데 불빛이 있는 거는 이거는 우리나라 청산열차 분야 지도에서 모티브를 잡아서 해왔습니다. 구찌 회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의 역사와 예술적 가치를 품고 있는 문화유산의 경의와 경배를 보여온 브랜드이다. 경복궁, 과거를 기념하고 미래를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아유, 뭘 좀 아시는 분이네. 그 다음에 말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세계 패션계를 유로하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다음 번째,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은 강대국 흥망이라 쓴 존 폴 케네디 일본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초청받고 강의를 했는데 21세기에는 아시아의 태평양 시대가 열 것이다. 근데 그 중심은 누구냐? 한국. 네버 재팬, 네버 차이나, 오니 코리아. 오. 한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한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때는 경제력, 군사력과 더불어서 뭐가 있다? 문화 유산이 있어요. 문화가 있다. 이분이 이때 말한 것은 대한민국이 21세기 리더가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꼽아봤습니다. 사회적 도덕성, 문화의 혼, 자유민주주의 역량. 우리나라는 카페, 네. 핸드폰, 노트북을 놔두고 화장실을 갔다 와도 분실되지 않는 나라. 그렇죠. 이게 사회적 도덕성. 네. 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들이 생활했고 그다음에 의식주를 생활했던 곳이 우리의 정신문화.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라는 사란 정신문화의 혼이 우리 유산의 곳곳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토인비 잘 아시잖아요. 네. 토인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21세기에는 하나가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은 나는 그 중심에 동북아일 것으로 보인다. 그 핵심에 한국이 홍익인간 사상이라는 것을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이 홍익정신이야말로
세계인들이 추구해야 할 인류의 정신이라는 거죠. 역사학자들이 세계적 사각이 설명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서 미국의 사회학자 샘 리처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구가 닥치게 될 재앙을 해결할 구원자는 한국이다. 야. 이분은 33년간 한국에 공부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한국의 특징은 공동체 중심 사회다.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공익을 위한 규칙을 준수한다. 그렇지. 우리 지하철의 임산부석, 교통약자석이 지켜지는 나라. 세계적인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우리가 아는 뭐 AI 반도체 기술이라 고려시대 반도체 기술 아십니까? 도자기, 세라믹, 금소갈자. 금속알자. 그런 혼이 쭉 이어오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구원할 한국이라고 세계인들은 말하고 있다. 이사장님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국인의 자긍심이 막 올라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올라오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제 전 세계를 또 이제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고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그게 우리가 숙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역사의 인물이잖아요. 네. 역사의 시간을 써야 하잖아요. 우리가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지금까지 선배들이 잘 가꾸고 보존하고 우리한테 넘겨줬던 국가유산을 잘 활용해서 미래 세대 또 산업으로서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곧 국가유산 보존만이 중심에서 활용을 해야 보존이 된다는 이런. 우리나라 국가유산 활용이 제일 잘 되고 있는 유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활용해요? 바로 우리 전통 산사입니다. 아, 산사. 산사. 과거부터 지금까지 종교적 유산으로서 신앙의 유산으로서 잘 지키고 있고 사람이 살고 있고 스님들 또 신도들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유산은 사람이 없으면 화재가 더 많이 납니다. 네. 사람이 살면 또 화재가 덜 나지 않습니까? 네. 그 활용이고 보존이라는 것을 우리는 산사 유산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죠. 우리의 똑같이 헌법에 국가유산 향유권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예. 모든 유산을 차별 없이 향유할 권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 국가유산법에는 모든 국가유산은 공개를 해야 된다. 이 원칙을 선언해 놨습니다. 우리가 유산을 바로 활용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늘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국가유산 활용 인식은 그동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과거에. 지키기만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지키고 네. 들어가지 마시오. 네, 맞아요. 저 같은 건 어떻게 했냐면 손대지 마시오 그러잖아요. 만지지 마셔요. 그러니까 근데 과거는 공급자 중심에 네. 그다음에 관람 위주의 소극적인 활용이었다. 그리고 떨어져서 봐라. 네. 들어가서는 안 된다. 네. 만져서는 안 된다. 맞아요. 지금은 바뀌었어. 수요자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만져라. 네. 매력적인 국가유산 관광 상품화해라. 그다음에 지역 명소 자원화해라. 장소 마케팅 브랜드화해라. 라는 활용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얼마 전에 제가 강릉 동굴 갔거든요. 아, 그랬더니 동굴이라서 뭐 있겠냐 했는데 그 안에서 와인도 팔고 수족관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더 많이 오고 또 그 주변 또 상가들도 또 활성화되고 엄청 일석이조이 되더라고요. 궁중문화축전 네. 뭐 가보셨나요? 아니 안 가봤습니다. 아, 이제 문화적 그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렇게 바뀌니까 국가유산청에서 정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예. 먼저 가치 창출하자. 네. 그냥 보존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살아 숨쉬게 만들자. 옛날에 다 사람들이 살았던 공간이다. 네. 예, 예. 사람들이 이용도 했고 네, 네. 의식주 생활을 해왔고 해왔던 거니까 그렇게 문화 공간을 하자. 그리고 젊음의 문화 공간을 만들자. 젊음의 문화 공간. 개성 있고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네. 이렇게 해서 핵심 전략을 마련해 줘. 네. 그래서 처음에는
1지방자치단체 1활용사업을 했던 거를 지금은 1국가유산 1활용사업. 그러니까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은 여러 곳에서 문화재 활용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정책 방향은 요즘 여러분 국가유산 가보면 어떻게 즐겁습니까? 고루합니까? 좀 고루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어떻게 느껴보신 적 있나요? 네. 그냥 어렵다. 어렵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이제 엄격하고 지루했던 거를 재미와 흥미가 있게 텅 빈고 잠겨 있던 유산을 생기가 넘친데 뭐가 사람과 이야기가 가득 찬. 네. 우리 경복궁에 가면 옛날 다 사람들이 생활했잖아요. 네. 네. 그럼 뭐 현대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네.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라. 찾아가기 힘든 유산을 누구나 쉽게 찾아가게 만들어자. 불편한 국가유산을 현대적 시설을 갖춰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자. 활용 사업이 유사하니까 그것을 슈퍼스타, 킬러 콘텐츠가 있는 유산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정책 방향이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이념을 썼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문화유산 들어갈 때 문턱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너무 높았죠. 그게 바로 문턱을 낮게 해라. 네. 프로그램의 품격은 높게 해라. 네. 그리고 국민 행복은 크게 해라. 이 세 가지 기본 이념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즐기고 하는 방향으로 네. 문화유산, 국가유산의 활용 전략, 네. 활용 방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과연 국가유산을 활용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러면 활용하는 목적. 국가유산 벌써 어렵고 엄격하네요. 네,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 이걸 알므로써 좋은 가치를 나누고자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동안 예를 들어 태계 이항 선생님의 어렸을 때 학교 다녔던 학교는 어디신지 아십니까? 그게 향도예요. 향교. 예.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 인물들은 어른이 될 때의 역사 인물의 시간표 있는데 네. 그분들의 어린이 때는 어떻게 놀았고 어디서 놀았고 청소년기는 어떻게 놀았고 네. 요새 MZ세대 같은 세대 연대는 어떻게 놀았는지 네. 네. 이런 걸 되찾잖아. 흥미롭잖아요. 네. 대화가 가능하고 네. 세대가 다를 뿐이지 생활 모습이 유사했다는 거. 그런 걸 만들어가는 것을 만들어가잖아. 그동안 또 국가유산이 활용하는 게 수도권의 중심이 되어 있던 거를 지방으로 확산시켜서 지방의 균형 발전까지 네. 더불어 가자는 게 되었고 대표적인 게 이제 국가의 국부 창출해내자. 네. 유산을 통해서 그다음에 대규모 관광 산업, 마이스 산업의 효과까지 이뤄내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가유산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목적을 갖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것을 지식, 기술을 습득을 하죠. 네. 그래서 휴식, 즐거움, 휴양도 늘린다는. 이제 국가유산에서 휴양도 해 나가는 거. 네. 이런 거를 편익,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활용이다. 네. 국가유산의 직접점이 체험할 때 그것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보다 더 현실적인 현장 교과서라는 거. 네. 이런 것이 유산을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거죠. 우리가 국가유산을 활용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예, 예. 교육적인 측면. 교육적. 우리가 교육 같은 것은 여러분 설명한도 잘 아시고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게 낫잖아요. 네.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다음에 관리적인 측면. 관람객이 국가의 산업 관람하는 바른 자세 교육, 훼손을 방지하고. 네. 그다음에 홍보적 측면. 우리의 국가유산의 홍보를 정부만이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국민의 국가유산 지킴이로서 때로는 민간 공공 예교관으로서의 전 세계 홍보해주고 그렇게 통해서 국가유산을 보호해야겠다는 마음을 싹트게 하는 것,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얻을 수 있다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활용 방향을 이제는 현재화를 먼저 해라. 네. 과거에 했던 거를 현재로, 현재적 시각으로, 현대적 용어로 현대 사람들이 생활하게끔 만들어 가자라는 거고, 그래서 일부 전문가 그룹, 소수 특수교청,
또는 특정되어 있는 사람들만 활용하는 게 그것을 찾아가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대중화해라.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문턱을 낮춰서 예를 들어 뭐 장애 우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문화유산에 향유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해나가라. 그러고 나서 그것이 이제 산업화로 문화산업화. 예. 상품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문화 상품으로. 그 물질적으로 꾸며져 있는 이게 유형적인 상품만이 아니라 무형적인 문화 상품도 만들어서 가자는 거예요. 그것을 세계로 끌어가자. 아까 뭐 세계에 다녀보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사업의 정책 방향이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유산 그 선진국 사례로 대한민국이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활용이 잘 되고 있다는 거 보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문화유산 국가유산을 통해서 산업화, 교육화, 관광화, 상품화 해 나가는 이런 유형 범주를 다각적으로 다양성 있게 꾸며가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국가유산의 활용 사업의 대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활용을 하려 보니까 우리 국가유산 해석을 해야 됩니다. 활용이 뭘까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죠. 자, 활용이 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잘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활용이라는 건 활용해야 된다는데 그럼 활용이 뭘까? 자주 찾아가고. 자주 찾아가고. 이걸 미래에 좋은 먹거리 또는 콘텐츠로 콘텐츠로 개발하는 것이 만들어 아닐까 나가. 생각이 듭니다. 그걸로 이용해서 이제 외화벌이를 해야죠. 외화벌이든 관광. 산업화까지.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참 부럽더라고요. 사실 이탈리아 국민들이 좀 게을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자기네 유적지만 갖고도 평생을 먹고 살거든요. 관광 수입이 어마어마해서.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이제는 유산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해석을 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해석된 내용을 가지고 전달을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가 우리나라 유치되어 있습니다. 유엔 유네스코 기구인데 세계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유네스코는 영어로는 인터프리테이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해석이 뭐냐면은 국가유산의 가치를 지정 가치 말고 그 잠재된 가치. 그리고 여기는 사회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 정신적이고 교육적이고 과학적이고 지혜적이고 미적이고 오락적이고 산업적이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가치를 발굴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정했던 역사적이고 예술적이고 학술적이고 경관적 가치 외에 거기에 숨어 있는 이런 활용적 가치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해석을 해자는 거죠. 그 해석을 하는 방식을 과거에는 고고학자나 역사학자의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회과학적 해석에서 포용적 해석해라. 그러니까 국가유산을 둘러싼 사회학, 경제학 등 다학문적 관점에서 다수의 관계자가 현대주의 시각으로 풀어내서 인문학적 언어가 아닌 사회과학적 언어로 해석해서 전달해라. 라는 것이 이제 유네스코에서 지금 계속 맥락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풀어가야 된다는 개념이죠. 그런 해석을 잘해서 전달하는 방식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한 세대는 관람자 셀프, 네 알아서 가거라. 그러니까 안내판 세워지고 브로셔 나눠주고 관람론 만들어서 이렇게 다녔던 거를 2.0이 나와서 해설자 안내시. 맞아요. 해설 그때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이제는 그걸 넘어서 3.0에 나왔어요. 소비자 공감식. 그러니까 체험하고 문학 작품도 나오고 예술 방식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도 춘향전을 보면 춘향전 국문 소설인데 그게 판소리가 나오고 창극이 나오고 맥락은 같은데 전달하는 방식이 예술 방식으로 달라졌다. 이렇게 지금 국가유산 활용 방식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그냥 느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느끼시는 건 없습니까? 이게 전달 방식에 대해서. 개그 방식도 가능합니다. 네네네. 지금 문화재, 국가유산, 문화유산 마술사도 등장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사유산 가지고 만담도 나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재미를 많이 가미한 그렇죠. 느낌이네요. 똑같 좋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네. 딱딱하게 강연식으로 그
뭐 이건 이것습니다가 아니라 네. 그 전달 방식을 다양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그 이동엽 씨가 저 일제시대 개그를 했거든요. 아. 예, 문화유산. 독립군 제가 역할을 했었습니다. 아, 그런 게 예. 방식으로도 그것도 하나의 그런 것들을 네, 좀 우리 근현대사에 있는 박물관이나 문화유산에 가서 우리 군대 유산도 많이 있으니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또 문학식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소설도 나오고 시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뭐 기타 수필도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럼 우리 가치를 이제 오라자가 그 활용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다양한 가치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재인식 해보자. 그걸 전환시키고 극대화시키고 IT 기술, AI 기술과 융합해서 재창조해내자. 이게 이제 우리 활용 가치의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선순환이 이렇게 정말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방법들이 문화유산 활용에 적용이 되고는 있는 거죠. 아, 예. 지금 요렇게 지금 국가유산청에서 이렇게 계속 정책으로 쓰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사업을 개발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려 지금 여기에 이제 생생문화유산, 그다음에 향교소원 문화유산, 국가유산 야행, 전통산사유산, 고택종과유산, 유네스코 유산 등등이 활용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뭐 국가유산 야행 같은 거는 밤을 활용하는 겁니다. 네. 밤에 문화재 열어서 네. 제가 이제 있을 때 좀 해봤는데 그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물을 팔았지만 국가유산은 밤을 파는 거예요. 밤에 문화유산과 박물관과 지역의 상권이 융합이 돼서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여러 개의 문화유산을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국민의 문화 소비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주고 하는 것이 문화유산인데 그중에 하나가 전통산사도 이게 들어있는데 이 전통산사는 2017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산사는 이야기의 보물창고입니다. 인문정신, 호국정신, 산사에 있는 무형유산, 경관, 조경, 건축, 미술, 음악, 민속, 전래 이야기, 역사적인 사건들이 우리 산사 안에는 많이 녹아있고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극대화시켜 나갈 것인가. 단순히 신앙의 대상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 문화와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과 어떻게 동화를 이끌고 융합을 시켜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는 해나가야 돼. 전통 콘텐츠 할 수 있는 원형자산이 무궁무진하니 우리 산사에서 그런 사업을 선도를 해나갔으면 하고 주도적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브랜드를 취합니다. 우리 언어, 브랜드 언어는 유산을 정체를 원인을 밝히는 겁니다. 모양, 역사, 이치, 역할을 파악해서 어떤 언어로 표현되냐에 따라서 그 국가유산의 정체성이 결정이 됩니다. 단순히 의미 전달 수단이 아닙니다. 국가유산의 특성과 형식과 이야기, 제작 과정, 잠재적 의미가 모두 포함되는 단순한 이름보다는 역사적 상황을 고려한 함축된 의미로 담겨야 되는 겁니다. 장소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장소와 그곳에 사는 사람과의 영원불면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조선왕릉을 어떤 사람들은 조선 왕실의 가족 공동묘지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문화유산 그랬을 때는 신의 정원이라 합니다. 훨씬 그 브랜드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느낌도 다르고 네. 그런 것처럼 네. 우리 전통 산사들이 갖고 있는 다 유사하지만은 각 전통 산사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내서 브랜드명을 붙여보자라는 점에서 이 브랜딩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류 몇 점 0인지 아십니까? 5.0. 2.0입니다. K 드라마가 2.0. 아니 컨닝을 해도 좀 잘해요. 앞에 2.0돼 있잖아. 현재 2.0. K 드라마가 한류 1.0, K-팝 2.0인데 한류 5.0까지 가야 됩니다. 네. 우리 산사를 통해서 한류 3.0, 4.0, 5.0을 키우자는 거죠. K-푸드, K-아트, 그렇죠. 뷰티. K-소울. 이걸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한류 K-팝에 여기 간다면은 5년 안에 수그러들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죠. K-푸드, K-아트, K-소울.
하자는 거죠. 이제 K 이거를 우리가 6대 씨앗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맘씨, 말씨, 말씨, 말씨. 글씨, 글씨, 솜씨, 솜씨, 맵씨, 맵씨, 불씨. 불씨는 이 뭐죠? 6대 씨앗. 우리의 민족 혼불. 파이어 아니고. 옛날 우리 집에서는 국가에서 불을 씨를 계절별로 씨앗을 불씨를 주었습니다. 아궁이 하루불에 필 불씨. 오.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씨앗 운동을 하다 보면은 네. 우리 산사에서 찾자는 거죠. 얼마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전략 기획가가 필요한 거죠. 씨앗을 갖고 와야겠네. 자, 그러면 우리는 전통 산사의 문화유산 이해와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바로 공감하십시오. 공감, 공감. 그리고 분석 종합해라. 분석. 경우의 수를 상상해라. 난 문화유산의 알아란 오만과 편견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섣부른 평가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드러나지 않는 저번과의 관계들, 흩어진 조각들을 어떻게 이을 것인가, 그 연결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해봐야죠. 예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야기입니다. 활용 프로그램. 예, 이야기를 찾아냅니다. 이야기.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텔링이라고 하면 돼 있잖아요. 네. 1.0입니다. 스토리텔링이나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스토리 스페이스, 장소의 이야기, 장소에. 스프리트 이야기, 정신의 이야기. 이걸 같이 풀어가자. 우리는 스토리만 풀어까지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려면 3S, ES, 바로 스페이스, 스토리, 스프리트. 이걸 우리가 유산에서 찾아내서 이어가자는 거죠. 이야기와 같이 가는데 그동안 우리는 누구를 양성했냐면 스토리텔러를 양성했어요. 스토리텔러. 스토리텔링만 얘기했습니다. 텔링만 얘기하고. 근데 진화가 됐습니다. 스토리 필링 아십니까? 아니요. 스토리 두잉, doing. 스토리 리빙. 예. 지금은 스토리 리빙 시대입니다. living. 생활화하자는 거죠. 요새 정부에서 생활음악, 생활문화, 생활예술을 쓰듯이 이야기를 생활화하자는 거예요.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누구를 양성해야 되냐면은 스토리텔러를 양성해야 하라, 스토리 마케터를 양성해야 돼. 스토리 마케터. 장사꾼, 기업인을 양성해서 만들어 가자는 게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문화유산을 말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유산 가서 말을 대화해 봤습니까? 아니요. 경복궁 가서 기둥 껴놓고 대화해 봤습니까? 너 나이 몇 살 먹었니? 너는 여기서 일어난 사건들을 누구누구 반 이야기 좀 해줘. 라는 얘기들. 장덕궁에 750년 향나무에 가서 보시고 그분이 봤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상나무는. 그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야기 들려줄 겁니다. 문화유산은 스스로 말하게 해라. 그리고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을 연결해서 말하게 하라. 사람과 통합해서 말하게 해라. 모든 분야를 융합해서 말하게 해라. 매체를 복합해서 말하게 해라. 국제협력을 통해서 말하게 해라. 말을 하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유산을 연결하십시오. 의미를, 사람을, 시간을, 공간을, 미래를 연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스토리 마케터가 해야 될, 우리 마케터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활용 유형을 운영적 측면에서는 숙박시설이 있느냐에 따라서 당일행이냐 숙박료, 참여 관람객이 주로 지역 주민이냐 외부에서 끌어올 것이냐, 지역형 유입형, 다른 유산과 연계되어 있느냐 단독형 연계형, 프로그램이 정기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임시형 정기형, 운영 시간이 주간이냐 야간에 따라서 야간이냐 주간이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게 뭘까요? 세계 시민한테 내놓을 수 있고 세계 시민들의 호응이 가장 높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숙박형. 바로 여러분 적선 숙박형, 유입형, 연계형, 정기형, 야간형이라. 우리가 기획할 때 저런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있나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같은 데 가도 이렇게 약간 돼 있어요. 네, 그 진짜. 산사 음식 먹고 이런 거. 삼사 음식도 예. 먹고. 예. 그래서 이렇게 활용사업이 있는데 가면 이 산사만 갖고 갈 것이냐. 이제는 산사와 문화산 마을이 함께 가자 하는 것이 전통 사하촌 아십니까? 우리 산사가 있으면 사하촌 있었고 여러분 교촌 아시죠? 네. 그거는 반드시 향교가 있던 마을입니다.
원천구에 있는 치킨집이에요. 예, 치킨집. 그 교촌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촌집은 전국에 교촌이라고 교동이라고 붙여 있으면은 다 향교가 있는 말. 이런 것처럼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원천도 있습니다. 서원이 있는 곳. 이게 마을과 함께 유산이 있는 거지 마을과 없는 결론적으로 국민과 함께 있는 유산이라는 거죠. 독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하천은 소멸되진 지역 요새 지역 소멸 위기에 많이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명소로 만들어내자.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지금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전통 산사에 있는 골목 경제를 살려내자. 주민, 상인, 청년 창업가, 예술가, 기획활동가, 시민단체들이 골목길의 주인이 돼서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자. 우리 같이 가자는 거죠. 일정 특정한 사람만이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 인구도 늘리자. 일본에서는 관계 문화인데 우리는 우리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지역과 어떻게든지 관계를 맺고 있는 생활 인구들, 관광 인구들을 늘려서 정주 인구, 지역의 인구 증가 정책까지 쓸 수 있도록 우리 활용 프로그램을 기획으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는 관람을 눈으로 보고 즐겼던 것을 이제 노는 문화유산으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고 도시락을 먹으면서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동안 국가유산에서 몰랐던 의미를 만나면서 새로운 뜻밖의 발견해내는 이런 경험을 그래서 체제형 문화유산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변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눈에 띄십니까? 어느 것이 눈에 확 들어옵니까? 보라색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젖소음은 홀스타인, 이게 흑백이 있는 소만 눈에 지루합니다. 그동안 그러게 했던 거를 바로 보랏빛 소가 하나 딱 우리가 눈에 들어오듯이 기상천외한 아이디어 문화상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보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끌어잡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또 추천거리가 될 만한 문화유산 상품이나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어가서 전통 산사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우리들이 되자라는 것이 이번 활용 교육의 큰 주제였습니다. 네. 오늘 2주 동안 소중한 우리 국가유산에 대해서 강의를 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동안 딱딱한 국가유산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졌습니까? 이제는 말랑말랑한 유산을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주도적으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시는 진정한 민간 공공 외교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와. 말랑말랑. 와. 말랑말랑. 네, 2주간 귀한 강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동석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말랑말랑.